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알려진 독립운동가이자 저항시인 이상화 시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한 구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초등학교 시절 국어책에서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시간에 한 번쯤 스치듯 지나간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의 시가 품은 뜻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다 간 분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긴 세월,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내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 번, 구독 버튼 한 번, 청취자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윤동주 시인은 아시지요? 서시 쓰신 그 맑은 영혼의 시인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고 노래한 그분 말이지요. 그리고 이육사 시인, 청포도 쓰시고 광야 쓰신 그 강직한 시인,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노래하시던 그분. 그런데 이 두 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먼저 저항의 불길을 당기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이상화 시인입니다. 일제강점기 저항시인 하면 우리는 흔히 윤동주와 이육사만 떠올리지요. 그런데 이 두 분보다 먼저 이 두 분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상화 시인이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조선 민족의 가슴에 처음으로 불씨를 던지신 분. 그래서 그분의 호가 상화, 즉 숭상할 상에 불화, 불을 숭상한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불꽃 같은 삶을 사신 분이었지요. 이상화 시인은 1901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43년 일본이 아직 우리 땅을 짓밟고 있던 그 마지막 시기에 고작 42살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광복을 고작 2년 앞두고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의 날을 끝내 못 보시고 눈을 감으신 것이죠.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평생을 빼앗긴 들의 봄이 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정작 그 봄이 오기 직전에 눈을 감으셨으니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셔도 벌써 가슴이 먹먹해지시죠? 이상화 시인의 업적을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이셨습니다. 윤동주, 이육사와 나란히 꼽히는 민족시인. 둘째, 단순히 분만 드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까지 끌려가신 적극적인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셋째, 1926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 유명한 시를 발표하셨는데 이 시 한 편 때문에 당시 가장 큰 잡지였던 개벽이 폐간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얼마나 무서운 시였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일본 총독부가 그 한 편의 시에 몸서리를 친 것입니다. 넷째,
돌아가신 뒤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과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추서라는 말은 돌아가신 뒤에 상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일본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하셨던 분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야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으신 것이지요. 다섯째, 이상화 시인의 가족은 온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었습니다. 형님 이상정 장군도 이름난 독립운동가셨고 동생 이상백 선생도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우현서루라는 신식 학교를 운영하며 젊은이들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셨지요. 한 집안이 통째로 조국을 위해 바쳐졌던 그런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여섯째, 이상화 시인이 쓰신 그 한 편의 시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가 훗날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사령관을 쓰러뜨리신 윤봉길 의사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편의 시가 한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의거에 나서게 만든 것입니다. 부시총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말이죠. 시 한 편의 힘이 폭탄 한 발만큼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대단한 시, 우리 모두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전체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흔치 않은 그 시,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가 발표된 때가 1926년 6월, 잡지 개벽 70호에 실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100년 전 이 땅의 한 시인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지은이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기를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서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청취자 여러분, 가슴이 어떠신지요? 시를 들으시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한 청년이 이렇게 절절한 가슴으로 우리 들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를 지금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땅은 일본 놈들에게 빼앗긴 남의 땅이 되었다. 이런 빼앗긴 들에도 과연 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이 한 물음으로 시가 시작됩니다. 그러고는 시인이 우리 들판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햇살을 가득 받으며
푸른 하늘과 푸른들이 맞닿은 곳으로 마치 여인의 가지런히 탄 가르마처럼 고운 논길을 따라 꿈속을 걷듯 말입니다. 바람은 귀에 속삭이고 종다리는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고운 비에 잘 자란 보리밭을 보니 마치 처녀의 3단 같은 머리카락을 감은 것 같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3단 같은 머리라는 말,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지요? 3이라는 풀을 묶어 놓은 단처럼 숱이 많고 윤기 나는 아리따운 머릿결을 이르는 우리 옛말입니다. 그리고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깝치다는 말은 까불거리다가 아니라 재촉하다는 뜻입니다. 나비야, 제비야 재촉하지 마라. 맨드라미 들꽃에도 일일이 인사를 해야지. 그런데 이 맨드라미는 지금 우리가 아는 빨간 맨드라미가 아니고 옛 대구 지방에서 민들레를 부르던 말이라고 합니다. 들맞고는 또 제비꽃을 뜻하는 옛말이지요. 들판에 민들레며 제비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일일이 안부를 묻고 싶다는 시인의 마음.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하고 외칩니다. 살진 여인의 젖가슴처럼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싶고 좋은 땀을 흘리고도 싶다. 이 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흙 한 줌이 어머니의 살과 같이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시인은 마지막에 가슴을 지시기는 한 구절을 남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이 시의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봄이 와도 이게 내 봄이 아니다. 들이 푸르러도 이게 내 들이 아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도 주인이 내가 아닌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봄마저 빼앗기는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조차도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이 한 구절에 그 당시 우리 민족 모두의 한이 다 녹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어릴 때만 해도 일제 말기였을 수도 있고 해방 직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얼마나 서럽게 살아오셨을지요.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도 그 쌀을 일본 놈들이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빼앗아 가던 시절, 아들을 낳아도 진경이다 징병이다 하고 끌어가던 시절, 그런 시절의 가슴 깊은 한을 이상화 시인이 이 한 편의 시에 다 담아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대단한 시를 쓰신 이상화 시인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의 삶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상화 시인처럼 이름만 알려진 분 혹은 아예 잊혀져 버린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앞으로 계속 찾아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엄지손가락 한 번,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상화 시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1901년 대구의 이름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집안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요. 청취자 여러분, 1901년이면 어떤 해였을까요? 나라가 아직 대한제국이던 시절입니다. 고종 황제가 아직 임금의 자리에 계시던 때지요. 하지만 이미 일본의 그림자가 우리나라 구석구석 드리워지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지 몇 해 되지 않았고 을사늑약도 아직 맺어지기 전이었죠. 그런데 상화가 7살이 되던 해,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슈 어른이 그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7살 꼬마가 아버지를 잃으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엉엉 울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고 떼쓰던 어린 상화. 그 상실의 기억이 그의 평생 시에 밑바닥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다행히 큰아버지 이루 어른이 조카를 정성껏 거두어 주십니다. 큰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대구에 우현서루라는 신식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신 분이었지요. 양반이면서도 구식 서당 교육이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신학문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하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 학교에는 양반 자제뿐 아니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배움을 청하면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대구 지방에서는 정말로 깨어있는 어르신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여기서 잠깐 상화의 어머니 김신자 여사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이 어머니도 여간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달서여학교라는 여학교에서 교장을 지내시기도 했고 애국부인회라는 여성 독립운동 단체의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었지요. 당시 여성이 나서서 교육운동을 하고 더 나아가 애국단체 회장 자리를 맡는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할머니, 어머니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상화의 어머니는 그 틀을 깨고 당당히 바깥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화 시인은 큰아버지 밑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어머니에게서는 애국의 마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집안 분위기가 자연히 상화를 불 것 같은 시인으로 또 뜨거운 독립운동가로 키워낸 것이지요. 형님 이상정은 훗날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군 장군이 되시고 동생 이상백은 학자이자 교육자로 이름을 날리셨습니다. 한 집안 사형제가 모두 나라를 위해 제 몫을 한 복이 드문 가문이었지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시절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한길 정신이 유독 뜨겁게 타오르던 곳이었습니다. 1915년 대구 달성 토성에서 광복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고 1917년 무렵에는 상화의 큰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우현서루를 중심으로 젊은 청년들이 모여 시국을 토론하고 나라의 앞날을 근심하였지요. 대구는 말하자면 조선의 저항 정신의 한 심장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상화이기에 그의 가슴에 일찍부터 불이 지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화는 14살까지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가정사숙이라고 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따로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큰아버지 이루 어른이 직접 가르치셨지요. 그러다가 18살이 되던 해에 서울에 올라가서 경성중앙학교에 입학합니다. 지금의 중앙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학교에서 상화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19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해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불같이 타오른 그 해입니다. 상화도 만 18살의 청년으로서 이 거대한 만세운동에 몸을 던집니다. 대구로 잠시 내려와서 대구 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구 학생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되지요. 독립선언서를 등사해서 뿌리고 동료 학생들을 모아 거사를 준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까스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던 18살 청년이 일본 경찰의 칼과 총 앞에 맨주먹으로 나서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순간을요. 거사가 사전에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면서 상화는 쫓기는 몸이 되어 서울로 급히 피신합니다. 가슴 속에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혔지요. 나는 빼앗긴 조국의 시인이다. 나는 그냥 공부만 하고 살 수 없다. 3.1 운동이 가라앉은 뒤 상화 청년은 한동안 금강산 일대를 떠돌아다닙니다. 혼자서 산천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1922년 새 길을 찾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원래 꿈은 프랑스 유학이었습니다. 파리에 가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일본 동경에 있는 아테네 프랑세라는 학원에서 2년간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경에서 그의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드는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지요. 관동 대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친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도시가 불타고 집이 무너지고 온 일본이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 정부가 정말 무서운 짓을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공포가 정부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고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혼란을 틈타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라든가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같은 헛소문을 일부러 퍼뜨린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곧이 들은 일본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여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십니까? 대나무 창과 일본도 쇠몽둥이를 든 일본 자경단, 그러니까 민간 자위대가 거리를 누비면서 말투가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조선 사람으로 몰아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본어 발음을 확인한다면서 특정한 단어를 발음해 보라고 시켰는데 그 단어가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발음이 다른 단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발음이 어색하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조선 사람이 몇천 명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대학살이었지요. 상화는 바로 이 끔찍한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1923년 동경의 거리에서 자기 동포들이 일본 사람들 손에 무자비하게 쓰러져가는 모습, 피가 거리에 흥건히 고이는 장면, 살려달라고 비는 조선인들의 절규, 그 광경을 본 22살의 청년 시인의 가슴에 어떤 불이 지펴졌을까요? 그동안 시와 문학만을 꿈꾸던 예민한 청년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가한 시를 쓸 수가 없다. 내 붓은 이제 칼이 되어야 한다. 상화는 프랑스 유학의 꿈을 접고 1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1924년 무렵의 일이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의 시가 꿈과 환상, 개인적인 고뇌를 노래한 것이었다면 이후의 시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저항의 노래가 됩니다. 이쯤에서 이상화의 시인으로서의 이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화가 시인으로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일본으로 건너가기 직전 1922년 초의 일이었습니다. 백조라는 문예 잡지의 창간회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한 것이죠.
같은 창간동인으로 홍사용, 박종화, 박영희, 나도향, 현징원 같은 쟁쟁한 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름들이지요. 그 시절 상화의 대표작이 있다면 나의 침실로라는 시입니다. 다소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시였지요.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도다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 시입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는 한 사람의 낭만주의 시인, 감성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동 대지진에서 동포 학살을 겪고 돌아온 뒤에는 완전히 다른 시인이 됩니다. 그가 귀국해서 쓴 대표적인 저항시들을 몇 편 소개해 드리면요. 가장 비통한 기옥, 통곡, 조선병, 선구자의 노래, 도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1926년의 대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특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발표된 시기가 중요합니다. 1926년 4월 25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불씨가 꺼진 것이지요.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제 정말 조선은 끝난 것이냐. 그리고 그해 6월 10일 순종 황제의 장례일에 맞추어 60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3일 만세 운동에 이어 두 번째로 일어난 대규모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운동을 준비하던 상화에 벗 권오설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조선공산당에서 60만세 운동을 총지휘하시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거사 사흘 전인 6월 7일 일본 경찰에게 계획이 발각되어 체포되고 맙니다. 5년 징역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결국 1930년 옥중에서 순국하십니다. 상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한 것이 바로 이 시기 1926년 6월의 개벽 70호였습니다. 순종 황제의 승하, 60만세 운동의 준비, 동지들의 체포.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소용돌이치던 그 한복판에서 나온 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가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왜 그 봄의 시인은 봄이 오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시가 실린 개벽 잡지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총독부는 이 시의 저항성에 깜짝 놀라서 결국 개벽 잡지를 폐간시켜 버립니다. 시 한 편 때문에 큰 잡지가 통째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 한 편이 얼마나 무섭기에 총독부가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시의 글자 하나하나가 총알처럼 일본 놈들의 가슴을 꿰뚫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상화 시인은 시만 쓰신 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직접 몸으로 움직이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독립운동가로서의 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화는 귀국 후 서울에서 여러 단체 활동에 참여합니다. 1925년에는 카프라고 줄여 부르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창립 회원이 됩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드리면 가난한 민중의 편에 서서 글을 쓰자 하고 모인 문학단체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착취로 농민과 노동자들이 죽어가던 시대였으니까 그 민중의 아픔을 글로 쓰자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1927년에는 고향 대구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상화의 본격적인 현장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1928년
대구의 달성토성이라는 곳에서 상화는 몇몇 동지와 함께 기역당이라는 비밀 결사를 만듭니다. 여기서 기역은 우리 한글 재음 기역을 뜻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은밀하고 결연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단체는 단순히 입으로 외치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무장투쟁과 독립전쟁을 목표로 한 진짜 비밀 결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28년 어느 깊은 밤, 대구 달성 토성 안쪽에 후미진 자리. 초롱불 하나에 몇몇 얼굴이 모여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비장한 빛이 서려 있고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상화 시인이 그 자리에 계시지요. 우리 이렇게는 더는 살 수 없다. 총을 들어서라도 나라를 되찾자.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맹세합니다. 우리 목숨을 조국에 바치자. 이 비밀 결사가 결국은 일본 경찰에 발각되고 상화는 또 한 번 체포됩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상화는 1920년대 후반에는 신간회라는 단체의 대구 지회 간사로도 일합니다. 신간회는 당시 좌우 합작의 가장 큰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다 함께 뭉쳐서 조국 독립을 이루자는 단체였지요. 그 신간회에서 대구 지역 살림을 맡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의 형님 이상정 장군은 중국으로 망명하셔서 독립군 장군이 되셨지요. 중국 국민정부에서 중장 계급까지 오르며 활약하셨습니다. 상화 시인은 형님이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나 뵈었다고 합니다. 형제가 따로 또 함께 온 힘을 다해 독립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화는 의열단 관련 사건으로도 구금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열단이라는 단체는 당시 가장 무서운 무장 독립운동 단체였지요.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단체입니다. 폭탄을 던지고 일본 요인을 암살하고 조선 총독부 건물에도 폭탄을 떨구던 그 단체. 거기에 상화 시인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일본 경찰에 끌려가 모진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의 집은 말 그대로 감시와 수색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아무 때고 들이닥쳐서 집안을 뒤지고 서재의 책을 뒤집어 놓고 원고를 빼앗아 가고 사람을 끌고 갔지요. 어느 집이고 그 시절이 다 그랬다지만 상화의 집은 그 중에서도 유독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펜이 실제로 총독부를 떨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상화 시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옥도 몇 번이나 갔다 왔고 집은 늘 순사들의 발길에 밟혔고 원고는 쓸 때마다 검열에 걸려 까맣게 지워지거나 통째로 사라졌고 친한 벗들은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형님은 중국에 망명가 있고 그런 숨막히는 삶을 사시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상화의 시가 조금 달라집니다. 초기의 감성시, 중기의 강렬한 저항시에서 후기에는 절망과 회의가 깊이 서린 시들로 변해갑니다. 역천이라는 시가 대표적인데요. 하늘을 거스른다는 제목이지요. 세월이 갈수록 조국 독립의 길은 멀어만 보이고 동지들은 하나 둘 쓰러져 가고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져 가던 그 무렵 시인의 마음은 어쩌면 가장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도 상화는 조선일보 경상북도 총국을 운영하셨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죠. 시골 구석구석까지 소식을 전하고 민족 의식을 깨우는 도구, 그 일을 상화 시인이 맡으셨던 것입니다.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도 발뻗고 나서셨지요. 중국에서 싸우시는 형님께 돈을 보내고 이곳저곳 독립운동 단체에 은밀히 자금을 전달하는 일, 누가 봐도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의 고통과 가난, 그리고 끊임없는 일본 경찰의 괴롭힘이 결국 그의 몸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위암. 고약한 암이 그의 위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3년 4월 25일, 채 꽃피지 못한 42살의 나이에 대구 고향집에서 상화 시인은 눈을 감으십니다. 해방을 겨우 2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평생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노래했는데 그 봄을 정작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가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셨더라면 1945년 8월 15일 그 감격스러운 광복의 날을 맞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아침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던 조선 동포 여러분, 조선이 해방되었습니다 하는 감격적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태극기 흔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동포들의 만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시인은 그 봄을 기어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석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며 아마도 마음속으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다시 한번 물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의 죽음 후 2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이 땅에 봄이 왔습니다. 해방이 왔죠. 우리 민족은 광복의 기쁨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만약 상화 시인이 그때까지 살아 계셨다면 아마도 이렇게 쓰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빼앗긴 들의 봄이 왔네. 하지만 그 기쁨을 보실 분은 이미 하늘로 가신 뒤였지요. 청취자 여러분, 이상화 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분의 삶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굵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42해, 그 길지 않은 생애를 오롯이 조국에 바치셨습니다. 예민한 시인이면서 동시에 뜨거운 투사였지요. 붓을 들면 시인이었고 주먹을 쥐면 독립군이었던 분, 한 몸에 시와 칼을 함께 품으신 분, 상화가 쓰신 시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통곡, 조선병, 가장 비통한 기옥, 선구자의 노래. 제목만 들어도 그 시절 우리 민족의 한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 한 구절,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한 줄을 마음속에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단순히 땅을 뺏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웃음과 노래와 사랑과 꿈,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봄, 내 들, 내 땅, 내 하늘, 내 흙, 그것이 내 것이어야 비로소 내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운 봄은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이상화 시인처럼 이름 석자를 불꽃처럼 태운 분들이 계셨고, 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열들이 계셨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상해 뒷골목에서, 일본 감옥에서, 대구의 비밀 결사 모임에서 한 분 한 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조국국을 지키셨지요.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봄에는 한번 창문을 활짝 열고 푸른 들판을 내다보시면서 이상화 시인의 그 물음을 조용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들은 되찾았고 우리의 봄도 왔다. 이 봄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우리의 것, 우리 민족의 것,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대구에 가시면 이상화 시인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인이 태어나 자라신 서성로의 생가터. 아직도 마당에는 200년 된 라일락 나무가 해마다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라일락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올 때면 아마도 상화 시인의 영혼이 그 향기 속에 녹아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 4년을 보내신 고택. 수성못의 상화 동산에는 시인의 흉상이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서 있고 바로 옆에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비가 놓여 있습니다. 194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가 달성공원에 있는데 이것도 상화 시비입니다. 수성못 둑의 상화 동산, 대구 대곡동의 상화 기념관.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 대구에 가실 일이 있으시거든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흙을 한번 밟아보시고 그 라일락 향을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상화 시인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이 영상 아래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번,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그 손가락 움직임 한 번이 이상화 시인처럼 잊혀져 가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다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01년 대구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신 이상화 시인. 18배 3일 만세운동에 뛰어드셨고 22에 동경에서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을 목격하셨으며 25에 불후의 명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시 한 편으로 잡지 개벽이 폐간될 만큼 총독부를 떨게 하셨죠. 27에는 고향 대구에서 비밀 결사 기당을 조직하셨고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드시며 신간회 활동, 조선일보 운영, 독립자금모금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42살에 이른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던 봄, 조국의 광복은 그로부터 겨우 2년 뒤에 왔습니다. 평생 불꽃으로 사시다가 새벽이 오기 직전에 꺼지신 한 별, 그 별의 이름이 이상화였습니다. 놀라운 우리 역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